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봄비도 내리고 꽃도 활짝 펴고 포근한 날씨와 함께 봄이 찾아왔다는 걸 물씬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봄 하면 매화나 벚꽃, 목련 같은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또 제가 식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지칠 때 특히나 식물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새순이 올라오고 푸르른 모습을 제게 보여줘서 마음을 다시 다잡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부터 이런 제 눈길을 잡아채 놓아주지 않던 책입니다. 나무의사 우중영 선생님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사실 영상을 작업하기 전에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 주변 분들이 생각나서 울컥하는 눈물이 터져나온 적도 있었고요. 선생님의 표현들에 함께 미소 짓게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프롤로그 글과 함께 어렵게 결정한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의 첫 번째 글, 나무를 만나다입니다. 문제야. 어린 시절의 내가 꼭 그랬다.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 탓도 있었지만 남들은 한두 해 겪고 마는 사춘기를 나는 성장기 내내 알았다. 색약 판정을 받고 유일한 꿈인 천문학자의 길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더 그랬다. 술과 담배를 배운 것도 그때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밑도 끝도 없이 치밀어 오르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풀리긴커녕 더 쌓여만 갔다. 그렇게 허송세월한 시간이 얼마일까? 20을 넘기고 군대를 가고 중동에 다녀오고 그러고 나서 나는 결혼을 했다. 처갓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결혼인데 27살에 별반 재주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굶길 수는 없는 노릇. 중동에 가서 벌어온 돈으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시작했더랬다. 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무와 꽃을 키워서 팔면 돈벌이가 되겠지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꼭 3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내 자신이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망연자실한 채 북한산에 오르길 며칠. 어느 날 정상에 올라섰는데 그만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뭣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구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 그 순간 문득 나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학교보다 산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러고 보면 지난 내 삶의 언저리에는 항상 나무가 있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위안이 되어주고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생활의 기반도 되어주었던 나무. 그렇게 지난 세월 나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나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듯 했다.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 하는 거니? 죽음의 문턱에서 나무가 나를 부른 거였다. 한번 뿌리 내리면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나무가 말이다. 순간 삶을 포기하려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내 곁에 항상 있었지만 그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무를 나는 그렇게 만났다. 프롤로그의 두 번째 글, 나무 의사가 되다. 읽어볼게요. 마음을 다잡은 나는 아내와 함께 조그만 화원을 시작했다. 처음엔 화분 몇 개가 전부였지만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겐 아예 나무를 팔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통했는지 손님이 늘어갔다. 그렇게 화원이 자리를 잡아가자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나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무에 미쳐보낸 시간이 수년, 소일거리로 가정집 정원수들을 돌보다 우연한 기회에 어느 대기업 건물에 나무들을 돌보게 되었다. 나무 의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술에 취해 밤길을 걷다 보도블럭에서 플라타너스 나무들을 보게 되었다. 콘크리트 박스가 얼마나 비좁았으면 흙 속에 묻혀 있어야 할 뿌리가 땅 위로 하얗게 드러나 있었고 견디는 것에 지친 나뭇가지들은 땅에 닿을 만큼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날이 갈수록 옥죄에 있는 아스팔트 감옥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해에 시달리다 못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려는 나무들. 가만히 나무에 기대어 있는데 그 아픔이 절절히 내게 전해져 왔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금에 와 고백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나무 의사였다.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도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 전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곳을 찾았고 가지 하나를 쳐낼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일 수 있을지 먼저 고민했다. 아픈 나무 앞에서 나는 그 입장이 되어 치료는 못할 망정 사람 입장에 서서 내 멋대로 나무를 돌봐온 것이다. 그날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고서야 깨달았다. 나무가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임을. 그래서 절대 함부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자 언젠가 한 드라마에서 나이든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의사는 신이 바빠서 대신 지상으로 출장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신만이 관장하는 사람 목숨을 다룰 수 있는 거다. 신을 대신해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게 의사의 소명이라면 나의 소명은 신을 대신해 나무의 목숨을 다루는 것일 터이다. 자연의 품을 떠나 모든 악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신의 축복 아래 머물 수 없는 나무에게 신을 대신해 자연을 대신해 미약하나마 배려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 새를 대신해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대신해서 가지들을 잘라주고 비를 대신해서 물을 뿌려주고 그 뒤로 나는 내 안의 의지와 생각들을 모두 버렸다. 그제야 나무의사 본연의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프롤로그의 세 번째 글, 나무로부터 인생을 배우다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픈 나무들이 늘어만 간다. 아픈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힘내라, 힘내라 하며 줄기를 쓰다듬어 주지만 안타깝게도 나무들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뒤로 낮아빠진다. 하늘이 준 제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나무 의사이기 전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게 바로 나무 아닌가. 누구는 육교 밑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인생을 배운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준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다. 하지만 나무 의사로서 나무를 돌보는 오늘도 나는 다시금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프롤로그의 마지막 글, 나는 소망한다 입니다. 사람보다 나무 곁에서 지낸 세월이 오래여서일까? 언젠가부터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무 얘기만 하는 사람으로 통한다. 워낙 말주변이 없는 탓도 있지만 사실 나무 얘기 빼고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진득하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에게 나무 이야기는 따분하기만 한 관심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느 친구는 참다 못해 나에게 참 한가로운 소리나 하고 있다며 큰 잔을 준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내의 말처럼 참 끈질긴가 보다. 사람들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나무를 자랑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렇게 책까지 썼다. 왜냐면 그 친구에게는 분명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사는, 그러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가치들임을 확신한다.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 책으로 인해 이제까지는 외면했던 나무에게 작은 눈길이라도 주었으면, 나무와 친구가 되고픈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나무에 대한 내 마음의 빚을 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글은 오리나무에 관한 이야기고요. 40살 된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전국 어디든 오리마다 한 그루씩은 볼 수 있었다는 오리나무. 지금이야 어떤 길을 나서건 도로 곳곳에 이정표가 있지만 멀건 가깝건 두 다리가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옛날에는 길가에 오리나무를 새가며 내가 몇 리만큼 왔구나 가늠하곤 했다. 오리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어머니 등에 업혀 어디까지 왔나 하고 노래 부르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난다. 매일 보던 그 나무가 오리나무인 줄도 몰랐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오리나무 밑에 흙을 파고 각자 소중한 보물들을 묻었다. 나중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꺼내보자고 하면서 말이다. 지금으로 치면 타임캡슐 정도쯤 될까. 소중하다는 게 고작 새총, 검종이로 접은 딱지였지만 그래도 10년 후를 그리는 마음은 참 설레고 흥분되었다. 친구들 중엔 자기가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거라고 편지를 적어 묻는 놈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한때의 놀이가 10년을 가길 기대할 순 없는 법. 약속했던 시간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모두들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은 모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오리나무 밑에서 어설프게 남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되짚어보던 마음은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지금은 그 오리나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지된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오리나무를 볼 때마다 삶의 길 한 모퉁이에서 쉬어가라고 말하는 쉼표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리마다 서서 지나온 거리를 되새겨주는 오리나무의 이미지와 어린 시절 땅에 묻었던 타임캡슐에 대한 기억이 한데 어우러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조차 까먹게 된다. 언제 내가 이만큼 자랐나 싶다가 훌쩍 20을 넘기고 어느새 30을 지나 40,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작보다 완성의 개념이 머릿속에 더 크게 자리 잡는다. 내 나이 40에는 그랬다. 한 일도 없는데 40해가 훌쩍 지나버렸고 뒤돌아보면 하얀 백지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갈 길을 재촉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그리고 40이란 나이가 왠지 내게 맞지 않는 옷 같다는 생각들. 삶에 있어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느꼈던 것 같다.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쉼표들.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수만 번 돌리며 생각해보는 여유가 그립다. 그리고 못내 그러지 못했던 세월이 안타깝다. 그래서일까? 나는 나이가 40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꼭 오리나무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내가 그렇게 느꼈노라고. 한 번쯤 멈추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보도블럭 틈에 빈 쓴바귀 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단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굵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다음 글은 이 글 읽고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겨서 이 책 읽다 말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여기 가보고 싶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갔지만 그의 마음은 남았습니다. 목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와, 예쁘다.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꽃나무를 떠올릴 때 목련이 빠질 수 있을까? 3, 4월경 따뜻한 봄날에 목련나무가 눈부시게 새하얗고 커다란 꽃들을 한가득 피워내면 누구나 한 번쯤 넋을 잃고 쳐다보게 된다. 목련이란 말 뜻이 왜 연꽃처럼 생긴 아름다운 꽃이 나무에 달린다인지 금방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목련나무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리저리 포즈를 취할 때면 나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살아생전 목련을 가장 아꼈다는 칼 밀러님. 그는 1945년 연합군 정보장교로 처음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다. 그런데 그는 주어진 임무가 끝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남았다. 그리고 1962년에는 우연히 천리포에 갔다가 땅을 사달라는 어느 촐로의 간곡한 부탁으로 황무지나 다름없는 해변의 절벽 땅을 구입했다. 그것이 바로 천리포 수목원의 시작이었다. 천리포 수목원은 20만 평도 안 되지만 1만 5천여 종이 넘는 다양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 세계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곳만큼
다양한 수목을 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00년에는 국제 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에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온 외국인이 55살 나이에 난데없이 수목원을 만들겠다며 나무를 사다 심는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그저 나무들이 늘어나는 게 기쁘다며 자신의 돈을 다 쏟아붓는 그를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목원을 일구는데 오롯이 남은 인생을 바쳤다. 스스로 나무 지킴이라고 칭하던 그는 절대로 나무에 약을 치는 법이 없었다. 수액을 빨아먹는 딱정벌레나 하늘소 같은 곤충이 기승을 부려 나무 줄기가 썩을 지경이 되어도 꿈쩍하지 않았다. 곁에서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밖에 없던 한 직원은 따지듯 그에게 물었다. 원장님, 이게 뭡니까? 약을 뿌리면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는 말했다. 여기 수목원에 나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치면 나무는 살릴지 몰라도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흙이 죽을 테고 그 다음엔 나무와 더불어 사는 작은 곤충들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 둥지를 틀고 있던 새들도 떠나가겠죠. 나무가 아름다운 건 그 곁에 작은 풀이 있고 밤새워 우는 작은 벌레가 있고 날개 접고 쉬는 작은 새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천리포 수목원은 나무들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낙원이기도 하다. 본원에 자리하고 있는 자그마한 연못은 흰뺨 검둥오리나 청호반새 등 철새들의 보금자리이다. 물론 해충도 그곳에서는 당당히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해충이라는 것 또한 인간의 시각에서 구분한 것 뿐이니 말이다. 스스로 시련을 이겨내고 그 힘으로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참다운 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던가. 그렇게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자연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웬만한 위기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 그 안에서 갖은 시련을 함께 이겨낸 나무는 본래의 수명을 지키며 천수를 누린다. 아마도 그가 좋아하는 목련나무를 아끼는 방식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자신이 돌볼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도 목련나무가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스스로 시련을 이겨내고 예쁜 꽃을 피워내길 바라는 마음. 문득 그가 하늘로 떠나기 얼마 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내가 아는 수목원은 이제 겨우 30년이 되었지만 적어도 300년은 내다보고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곳 천리포 수목들은 몇백 년은 더 살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목련나무는 그가 떠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천리포 수목원을 지키며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희고 고운 꽃을 활짝 피워 올린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남아있는 것이다. 칼 밀러님, 이분의 이 생각이 읽는 순간 심쿵했어요. 그래서 이 수목원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을 해봤고 조금 멀지만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곳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당장 다다음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목련이 남아있어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곳의 풍경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녀오면 후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글이네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글입니다. 어느 늦가을, 나무 키우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며 전화가 왔다. 경기도 양평에다 땅을 산 뒤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나무들이 자꾸 죽어간다고 했다.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살 계획인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통에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곳엔 숲을 이룰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곁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나무들에게 다가서는 순간 문득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엄청난 크기의 동력 분무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약 치는 데 쓰는 거라고 했다. 나무에 벌레가 든 것 같은데 대형 분무기 없이는 나무 꼭대기까지 약을 칠 수 없다고 했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같이 약을 치고 있단다. 갑자기 그가 이곳에 내려와 살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뭐 때문에 여기 내려와 살려는 거요? 자연과 벗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농약을 치시오? 정말 몰라서 묻느냐는 듯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장 눈앞에서 나무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대답해놓고 조금 무안했던지 이런 말을 덧붙였다. 물론 농약이 땅을 망치고 주변 풀꽃들까지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나무들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절로 나오는 한숨을 들키지 않게 삼킨 다음 다시 물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소?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더군요. 약을 좀 더 독한 걸 쓰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럴 생각이면서 나는 왜 찾았느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일단 꾹 참았다. 그대로 돌아서면 그 나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이다. 나무를 처음 키워본 사람들은 말한다.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나무 키우는 일이라고. 나무처럼 까다로운 것도 없을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무는 그저 해를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을 일찍 피워버린다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입맛에 안 맞는 환경을 만나면 좀채 자라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처럼 주사를 맞기도 한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무의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우라가 치미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가뜩이나 맘대로 안 돼 속상한데 나무에 벌레가 들고 썩는 모습까지 보게 된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아마 그 사람도 자꾸 병이 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딴엔 조바심도 났을 거고 답답하기도 했을 거다. 그러니 안 좋다는 농약을 쳐서라도 나무를 살리고자 한 게 아닌가. 물론 아주 급할 때야 약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나만 해도 항상 차 안에 구비하고 다니는 농약 몇 개가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농약을 치면 벌레의 내성이 생겨 다음번엔 그 농약을 써도 듣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독한 약을 쓰게 되고 결국엔 나무마저 죽게 된다. 단언컨대 약을 치면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년 뒤, 20년 뒤는 장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약을 치고 싶으면 치쇼. 나무야 어찌되건 상관없이 벌레만 잡을 생각이면. 여전히 약을 치는데 미련이 남은 듯
동력 분무기에 시선을 주던 그 사람은 나무들을 휘 둘러보더니 당신 방법대로 하면 나무들을 살릴 수 있냐고 물었다. 인내력만 있으면요.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를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벌레의 가장 큰 천적은 다름 아닌 새다. 새를 이용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처방이 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를 불러들일 수 있을까? 먼저 새집을 만들어 나뭇가지에 매달기 시작했다. 그 다음 새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연구했다.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소기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새들에게는 지방질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김장을 하지만 새들은 기름기가 있는 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허연 소기름을 새 눈에 잘 띄도록 높은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새만 불러들일 일이 아니었다. 이미 뿌려진 농약 때문에 나무를 중심으로 생태계 질서가 깨진 것은 자명한 일. 약 때문에 죽은 것은 비단 해충뿐이 아니었다. 아무리 새를 불러들인다고 해도 망가진 먹이사슬을 복구하지 않으면 완벽한 벌레 퇴치란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해충을 잡아먹는 큰 벌레를 불러오자. 가을 무렵 유기농법으로 자란 볏짚 안에는 거미알들이 숨어있다. 그 거미들이 알에서 깨고 나오면 나무의 해충들을 잡아먹을 테고 한편에선 거미를 주식으로 잡는 다른 곤충들이 나무를 찾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 만들어지면 웬만한 병충해는 결코 나무에 깃들지 못하리라. 나는 며칠이 걸려 유기농법으로 키운 볏짚을 구해 양평에 옮겨다 놓았다. 거기까지가 내 할 몫이었다. 다음 문제는 생태 질서가 복구되기까지 최소한 2, 3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결국 나무가 제 모양을 찾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더구나 그 땅은 이미 농약으로 많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던가. 다행히도 나무 주인은 이러한 나무 성질은 몰랐어도 나무에 대한 애정만큼은 충분한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한번 자생력을 갖춘 나무는 누가 와서 억지로 베어내지 않는 한 절대 병들어 죽지 않소.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지. 생각해보면 나무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의 조급함인 것 같다. 조급한 마음에 약도 치고 함부로 가지도 잘라낸다. 그리고 그냥 두어도 될 나무에 영양제를 놓고 거름도 듬뿍 안겨준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무를 병들게 만든다. 왜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조급하게 따지며 이것저것 행할수록 나무는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자꾸만 잔소리가 늘어가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말해주고 싶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적어도 10년, 20년을 앞서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서로 내 대해서 그 결과물을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후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나무를 대하면서 나는 내 안에 있던 조급함이 사라지는 걸 느낀다. 나무를 키우는 일이 끊임없는 기다림의 과정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 여유를 찾아야만 가능한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1분 1초를 앞다투며 사는 시대에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인내심이 없어서 소중한 꿈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예를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더 슬픈 일은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 싫어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기다려보겠노라고
견뎌보겠노라고 말하면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라며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정작 자신의 인생이 어떤지도 모른 채 말이다. 그래서일까? 요즘에는 늦은 나이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특별하게 여겨진다. 만악의 꿈을 이룬 노인의 이야기가 저녁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느껴지는지. 누군가는 그랬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일어나 걷기를, 학교를 졸업하기를,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를, 자식을 낳기를, 집을 장만하기를, 안정된 삶을 이루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한평생을 보내게 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 기다림이 아니다. 시간적, 물질적인 기다림이 아닌 마음이 더해지고 정신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기다림은 의미가 없다. 아니, 그 의미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야겠다. 나는 가끔 나무를 보며 되뇌인다. 내 눈앞에 이득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기다림으로 마음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지, 그저 편안한 길만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임시 방편은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것으로 삶을 다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기에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오늘도 나무를 치료하며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다. 1등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결승선은 내 두 발로 넘고 싶으니까. 나무에게 배우는 삶 어때요? 사람도 자라기까지 성인이라고 판단되는 20살까지 20년이란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무는 천천히 더디게 자라지만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 땅에 머무르죠.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칼 밀러님이 하셨던 이야기처럼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걸 책을 읽으면서 한층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벌써 3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제주도에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까지 이 책을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저는 진짜 나중에 전원주택의 삶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무를 심고 제 아이가 혹은 저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제가 없을 때에도 그 나무를 보면서 저를 추억하는 그런 공간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